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과 마주치고 동물을 쓰다듬고 기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존재에게 진짜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와 커트 그레이의 저서인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을 바탕으로 인간이 타자의 마음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그 지각이 우리의 도덕과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우리는 세상을 지극히 모순적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1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체포되는 순간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자신의 반려견이 받을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스마트하고 유능한 인공지능을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계가 슬프다고 말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표정을 지으면 깊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두 가지 모순, 왜 발생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타인 혹은 사물의 마음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지각 방식이 우리의 감정과 도덕 판단을 결정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이 설명됩니다. 3. 타인의 마음은 결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앨런 튜링은 1950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자 대화만으로 상대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이 튜링 테스트가 시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관찰자의 눈에 비친 지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뇌스캔 기술도 타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것뿐입니다. 마인드 클럽에 입장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4. 세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안경, 마음의 2차원 좌표. 인간의 뇌는 세상을 단 두 가지 질문으로 스캔합니다. 저것은 행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것은 느낄 수 있는가? 첫 번째 축은 능동성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 도덕적 판단, 기억과 계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축은 감수성입니다. 고통과 기쁨, 두려움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세계입니다. 이 두 차원의 좌표 위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배치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배치에 따라 우리의 도덕적 태도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지각의 구조입니다. 5. 모든 존재는 이 좌표계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습니다. 이 좌표계에 실제 존재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아기, 개, 침팬지는 감수성이 높지만 능동성은 낮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감수성과 능동성 모두 높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높은 능동성은 인정하지만 감정을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류는 신과 구글을 거의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완벽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이나 죽은 자는 감수성도 능동성도 낮은 위치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 배치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입니다. 6. 마음에 대한 지각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마음 지각은 곧바로 도덕적 지위로 이어집니다. 능동성이 높다고 지각된 존재는 도덕적 주체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합니다. 성인, 신,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수성이 높다고 지각된 존재는 도덕적 객체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우리는 동정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아기, 동물, 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어떤 존재를 처벌하고 어떤 존재를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도덕은 진리가 아니라 지각의 산물입니다. 7. 완벽한 분노는 주체와 객체의 결합에서 탄생합니다. 도덕적 분노의 강도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분노의 크기는 주체의 능동성과 객체의 감수성을 더한 것입니다. 강한 능동성을 가진 존재, 예를 들어 CEO가 강한 감수성을 가진 취약한 존재, 즉 아기를 해칠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완벽한 악을 감지하고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CEO에게 장난을 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코미디로 인식합니다. 주체가 약하고 객체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극도로 분노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무감각한 이유입니다. 도덕적 감정은 이 조합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8.
우리는 인간의 속도로 움직이는 존재에게만 마음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부여할까요? 핵심 단서 중 하나는 바로 속도입니다. 나무와 달팽이는 너무 느립니다.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이들의 반응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리는 너무 빠릅니다. 그 위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걷는 속도와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감정과 위도를 읽어냅니다. 이것을 시간 척도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진화적으로 우리의 뇌는 포식자나 사냥감처럼 나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의 위도를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속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구도덕적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타자의 마음을 지워버립니다. 육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돼지는 개만큼 지능이 높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는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돼지는 식탁에 올립니다. 실험 연구에 따르면 돼지를 견과류라고 라벨링하면 그 감수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고기라고 라벨링하면 돼지의 감수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고기를 씹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도덕적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탁 위 동물의 감수성을 뇌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이것이 마음 지각의 말살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타자의 마음을 켰다 껐다 합니다. 10. 예측이 빗나갈 때 우리는 기계에게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도구로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예상치 못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내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컴퓨터가 나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에게 악의적 의도, 즉 능동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을 소극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순간 뇌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기계에게 마음과 의도를 투사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곧 마음 지각의 트리거가 됩니다. 고장난 기계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10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기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불쾌한 골짜기라는 현상을 아시나요? 로봇이 인간과 점점 닮아갈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극심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웨그너와 그레이는 이 현상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감수성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계가 슬픔이나 고통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로봇은 지시를 수행하는 능동성의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계가 감수성을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기계가 느낀다는 것은 감정을 생명체만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리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12. 마음의 절반을 잃어버린 존재들의 섬뜩함.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사이코패스 인간입니다. 능동성은 완벽하지만 감수성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인간 형태. 이것이 공포를 유발합니다. 둘째, 감정을 가진 로봇 키스맥 같은 존재입니다. 감수성을 표현하지만 능동성은 낮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슬픔을 흉내내는 것. 이것도 공포를 유발합니다. 능동성과 감수성. 어느 한쪽이 극단적으로 결여되거나 잘못 조합될 때 우리는 섬뜩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13. 완벽한 피해자는 동시에 완벽한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1993년 로레나 보비트는 남편의 성기를 잘라 훼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대중의 뇌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유린당한 피해자로 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지 구조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도덕적 정형화라고 합니다. 한번 피해자로 각인된 존재는 주체로서의 능동성을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한번 가해자로 각인된 존재는 감수성이 박탈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법정에서도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도 작동합니다. 한번 레이블이 붙으면 그것을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4. 우리의 뇌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가해자를 자동 완성합니다. 선이 없어도 삼각형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아시나요? 뇌가 인지적 공백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마음 지각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꺼림칙한 고통, 객체이 발생하면 뇌는 인지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진 가해자, 주체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이원적 도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중세 프랑스에서 아기를 해친 돼지를 법정에 세운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짐승이라도 말이죠. 이 충동이 종교적 신념, 음모론, 그리고 마녀사냥의 심리적 뿌리입니다. 15.
이 인지적 착각이 15세기 프랑스의 돼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1457년 프랑스 사빈 지방, 한 아이가 돼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돼지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습니다. 돼지는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세의 미신이라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고통받은 아기, 객체로 인하여 이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생기고 이들은 책임질 악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돼지가 생겨나게 되었죠. 무고한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동물이라도 도덕적 행위자로 둔갑시키는 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원적 도덕 완성의 충동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16. 도덕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마음을 지각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선과 악은 우주적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능동성을 가진 주체와 상처받기 쉬운 객체가 상호작용할 때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지적 패턴일 뿐입니다. 우리는 감수성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보호해야 할 존재를 찾고 능동성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책임져야 할 존재를 찾습니다. 이 두 렌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도덕적 판단이 탄생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선한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왜 나쁜 사람이 동정받는지, 왜 무고한 존재가 처벌받는지가 설명됩니다. 도덕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것입니다. 17. 이제 당신은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지각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질 때, 혹은 무언가의 비합리적인 공포나 연민을 느낄 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 대상의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도덕적 분노에 휩쓸리는 대신 그 분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 인공지능 윤리, 사회적 약자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좌표를 읽는 자만이 인간 본성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